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28년째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금리랑 환율, 주가 같은 중요한 경제 변수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책 엽서져서 반응이 많이 좋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거기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현재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이제 집값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좀 얘기도 나오는데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를 좀 되짚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초유의 저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 정책 금리가 0.5% 인상된다 하든 뭐 0.75. 굉장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가상금리를 붙인 게 대출금리가 될 텐데 최근에 많이 대출금리가 올랐다 해도 그래도 은행들 잘 찾아다니면 고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2% 후반, 3% 초반 정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금리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돈을 빌리면 3% 이자로 돈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 아닙니까? 사실 그럼 월 20만 원, 20몇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1억 정도 되는 돈에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건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2014년 있었던 그 유명한 9.1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뭐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로 손꼽힐 텐데 이 대책에서 사실상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대책이죠. 이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공공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주택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택지 공급인데 이 택지가 적어도 민간 택지는 모르지만 공공택지 개발이 줄어든 것. 이제 여기다 이제 세 번째가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이후 때부터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확대보다는 좀 수요를 억제하는 LTV DTI를 비롯한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좀 주택 시장 전체로 본다면 수급 불균형을 오히려 좀 촉발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지난해 있었던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경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2014년 이후 지금 뭐 거의 만 7년, 8년 넘어가는 시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다 못해 이제 최근에는 급등시키게 된 가장 주된 요인들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2014년 9.1 대책 때 이제 그 공공택지를 좀 중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워낙 하우스푸어 사태에 대한 공포가 그쵸. 컸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만 4년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빠지고 있었죠. KB 부동산 기준으로. 그런데요. 일단 뭐 이 정도로 집값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게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공포가 굉장히 컸고 두 번째가 그때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그 경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 인구, 이른바 생산활동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그때부터 줄어든다. 즉 인구 절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가 시장에 상당히 컸던 시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랬었나 싶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모 연구소 그리고 모 기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저희 위에 계시는 본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시면서 홍 박사 이거 말이 돼? 이거 정말 이러면 우리도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의 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안정됐으니까 이제 경기를 조금 살려야 된다.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붕괴에 대한 우려들 이게 또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 속에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효과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강했던 건지는 그때는 몰랐죠. 사실은 뭐 그 당시를
되짚어 보니까 또 이런 평가가 되는 거지. 네, 당시에는 정말 알 수 그때는 없는. 살벌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또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버블 초입이라는 얘기도 하신 걸 좀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예, 뭐 그게 연초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벌써 이제 3분기도 끝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잣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 가구를 놨을 때 네. 50번째 가구의 소득과 50번째 가구가 구입하는 또 50번째 아파트의 값 이런 걸 갖고 만들어낸 지표인데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DSR 지표가 사실 그쵸. 이거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DSR 25%면 10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 소득에서 한 25% 정도만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면 이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원리금 상환과 이자 갚는 데 쓰면 이건 뭐 적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100만 원 중에 25만 원을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원리금도 상환 저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갚아 나간다. 뭐 적정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역사상 제일 고점이 서울이 2008년, 2009년인데 그때 이제 160 정도였는데 이걸 지금 이미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데이터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0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던 네네. 2008년보다 지금이 가장 소득 대비나 이자 부담을 다 감안해도 집이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적인 레벨에서 항상 판단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왜냐하면 딴 나라랑 비교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사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제도의 장벽 때문에 못 가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우리나라 집값은 역사적인 평가로 볼 때는 이제 드디어 6월 데이터가 나오면 알겠지만 네네.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역사적으로 버블이다. 봐도 가장 현재가 지금 가장 버블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얼마 전 이제 최근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주담대를 포함한 대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현실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대출 보릿고개가 온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반기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진다면 좀 어떤 영향들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오를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NH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분기까지 어떻게 한다든가 또 10월부터는 어느 은행이 대출을 재개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총량 규제라는 것입니다. 총량 규제가 뭐냐면 어떤 은행들 너네 예금과 자산 규모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만 대출해라는 양을 정해놓는 규제를 총량 규제라고 하는데 몇몇 은행들이 그거가 소진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만큼 빨리 대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규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규제 대출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쫙 앉아서 그렇네요. 예, 저는 언제 빌려주시나요? 줄을 서 있으면 은행들 입장에서 지금 시중에서 예를 들어 이건 가정입니다. 2.8%가 최저금리인데 고객님 2.8%는 지금 좀 자금 사정상 어렵고 3% 어떠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뭐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뭐 은행에 근무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타이트해질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얘가 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가산금리가 좀 올라가거나 또는 스프레드가 올라가거나 또는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이건 분명 부동산 시장에 좀 그래도 브레이크 거는 역할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또 이런 또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뭐 신용대출도 그렇고 주담대 이제 금리까지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 하락 또는 뭐 폭락 이런 거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리거는 힘들어 보이는데 장기 악재는 맞다. 장기 그러니까 악재. 예, 당장 부동산을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금리 더 오른다. 지금 대출 받아야 된다라는 걸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심리가 강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심리가 역사상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쪽으로 강하니까 1980년대 말 3조 호황 때 심리 그리고 2006년 버블 세븐 때 심리 다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 40여 년의 부동산 가격 지수 역사상 가장 강한 모멘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스탑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계속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200이 됐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미 2분기에 170 넘은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면 올해 연말에 200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득의 50%를 이자랑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다 이자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부담이 더 커지겠죠. 결국 무너지는 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손절을 하거나 또는 구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확실히 주택시장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 근데 0.25%나 0.5%로 무너진다라고 말하려니 이건 조금 그렇고 이미 우리나라 대출금리 자체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1% 가까이 오른 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미 금리는 1% 올랐는데 그동안 1% 금리 상승 중에 집값 오른 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어쨌든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집값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포인트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급이죠.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공급인 게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강남 이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반포 쪽 정도 제외하고는 타워 크레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포대교를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렇죠. 네, 반포대교 넘어오면서 이렇게 쭉 버스나 이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에 집이 지어지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없어요. 서울에 일단 타워 크레인의 숲이 보이는 데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뭘 뜻하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여건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수년 내에 늘어날 것인가? 적어도 2022년 내년까지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빨라도 23년 하반기에나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입주 물량의 집이 수요와 공급이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좀 잡히겠는가? 균형을 찾겠는가? 제가 봐서는 좀 그건 희망 같다.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절대 가격이거든요. 이제 절대 가격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그냥 뭐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 2천만 가구가 있습니다. 2천만 가구가 있으니까 집도 한 2천만 호가 되겠죠. 근데 서울에 몇만 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20%니까 400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400만 호 중에 아파트가 얼마 있냐? 150만 호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150만 호가 있는데 자가 보유율이 얼마일까? 50%가 안 되거든요. 50%가 안 되는구나. 계산의 편의상 그냥 뭐 50%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70만 호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보는 순간 이제 서서히 그 가시권에 뭔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사내 만회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200만 가구 중에 한 5%인 100만 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대구에 수성구도 있고 또 부산에 해운대구도 있고 또는 세종시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10억 이상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정도 지역들이 보이잖아요. 광주에도 또 일부 지역들 뭐 봉선동부터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00만 호 정도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1억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뉴스 본론은 11억이니까.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11억일 때 100만 명이 지금 살 수 있고 또 100만 명 주변에 이번에 뭐 주식 투자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한 가정을 두는 거죠. 한 20만 명 더 있다. 20만 호 더 있다. 120만 호 정도가 서울 집을 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게 여기서 더 올라서 지금 이 속도대로 오르면 곧
15억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내년쯤 15억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120만 호 중에 몇만 호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절대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 한 60만 호, 80만 호 사이 정도로 줄겠죠. 구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여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렇죠. 예.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이라는 게 이 절대 가격의 레벨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저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공급만으로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뭐 아무리 영끌 아니라 먼끌을 해도 못 사겠다 싶어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가구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시장이 결국 너무 가격이 높은 현기증 나는 가격의 리스크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지. 지금 당장 수요와 공급 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전환점, 금리가 아주 폭등한다든가 주택 공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가는 지금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절대 가격, 결국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이 교차점이 가격인데 네네. 이게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큼 사실 시장에 악재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시장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게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수요도 굉장히 강하고 네네. 공급 물량도 저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거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레벨 자체는 생각보다 더 유지될 수도 있어서 고점을 언제다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고점을 만드는 건 결국 절대 가격 부담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야, 일단은 조정이 오려면 한번 현기증이 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그걸 좀,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네요. 너무 급등해서 이게 걱정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 보니까 동두천 집값이 올해 1, 7월 기준 최고 상승률인데 몇십 퍼센트, 50%다, 40%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서울에서 호구수가 주는 거 알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근데 이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경기도로 가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저 월드컵 대교처럼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먼 뒤에 지어질 광역교통망을 기대하고 살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합리적 투자냐라고 보면 정말 100%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뭔가의 고민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격 레벨이라는 점에서 버블의 초입이다라는 말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이제 경제 상황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위험론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칠까? 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외부 충격에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았던 것, 그리고 또 2008년 9년 이후에 하우스푸어 사태, 네네. 이런 우리나라 지난 40년 동안 두 번에 걸친 아주 강력한 조정들 모두 다 사실 경기 변동이랑 영향이 있잖아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던 불황은 결국 그 3조 호황 끝나면서 외환위기까지 이어진 그런 문제들이었고, 또 2008년 이후는 글로벌 금융위기랑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힘들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오게 되는 것도 역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입니다만 테이퍼링이라든가 미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또 새로운 경기의 하강이 시작된다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 새로운 경기 하강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또 와장창 지금이야 플러스 40% 하고 있지만 2008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 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아무리 수급 좋아도 못 버티죠. 왜냐하면 환율 급등하면서 일단 물가 급등할 거고, 또 나가서 주식시장 붕괴되는 과정에서 또는 경기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20만 호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네네. 순식간에 60만 호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버티지 못하죠.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추상적 가능성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미연준이 저렇게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금리를 인상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악영향을 당장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쨌든 뭐 위험은 있지만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버블이 왜 무서우냐면 외부 충격이 약해져서 무서운 거죠. 시장이 저평가돼 있으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아주 공포스러운 가격이 아니면 외부 충격이 와도 금방 저가 매수 세력이 나타나요. 네, 네. 저는 그게 2020년 3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실제로 마이너스 한 20% 났잖아요. 근데 금방 뭐 일부 지역에서 아주 급매물들 조금 나오는 듯하다 바로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임대차 3법이 컸습니다만 아무튼 3, 4월 당시 부동산 시장 보면 아주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 이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층,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0만 가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충분히 존재했고 여기에 또 정부가 금리 인하해 준 게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서울 집값이 그때는 9억, 10억 할 때 저가 매수 들어왔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뭐 가정입니다. 15억 할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때만큼 많겠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일까요? 네, 그 인플레 발생할 때는 어떤 자산이든 힘듭니다.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건 곧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인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될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버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의 첫 마디가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가격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시작하고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풀죠.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6%다, 정책 금리가 5% 됐다. 예, 뭐 부동산 다시 원점 회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020년에 올라온 건 상당 부분 반납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뭐 인플레 수혜 자산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왜냐하면 뭐 이 정도까지 물가가 오르고 하는 건 경기가 되게 좋다는 뜻이니까 개발되지 않던 토지가격도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대출금리 인상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뭐 돈 복사된다 이런 말씀들은 죄송합니다만 시장 경제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고 처음엔 좋을 수 있죠. 왜? 정부가 인내하면 물가가 오르는데도 저금리를 인내한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참겠냐고요. 인플레가 끝없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아무리 마음 착한 사람이 또 화를 내듯 그렇죠. 중앙은행이 절대 참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굉장히 인플레 파이터이기 때문에 물가 3%, 4% 올라간다?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 인상할 겁니다. 혹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자기 자산이 좀 늘면서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차를 바꾸거나 또 좀 무리한 소비를 그런 하는 사람도 주변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죠. 웰스 이펙트라는 게 경제학에 있습니다. 부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자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신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죠. 다만 뭐 과소비다라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건 그분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저는 그분이 수입 외제차를 사든 아니면 아주 비싼 명품 시계를 사든 그건 그분의 권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성리학적인 그런 이상한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남의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시간에 자신의 자산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남한테 자꾸 그렇게 선비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자들이 돈을 써야 세상이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이제 투자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분산하십시오. 결국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 네, 분산하십시오. 네. 정말 나는 이제 늦은 것 같고 나는 이제 영원히 부자가 될 길을 놓친 것 같아라는 이 포모 신드롬에 사로잡힌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뭐 8월에 잠깐 주식시장 조정 보십시오. 순식간에 주가 한 200포인트 날아가고 환율 급등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불황이 올 때 적절하게만 자산을 잘 배분해 놓으면 이게 금방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 투자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불황이 왔을 때 가장 성공하는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을 때 외화예금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반 고기 많이 사. 2014년 서울 아파트 시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잠실 이런 쪽에 있는 그 수많은 20억을 호가한 아파트들이 그때 다 5억에서 7억 사이였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밑돌고 있던 시절들이었습니다. 아무 아파트나 잡으면 되던 그런 시절들이 2014, 15년에 펼쳐졌었죠. 그때도 똑같이 환율이 달러에 대한 환율이 1,300원 갔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그때 위에나 평가 잘한다 뭐부터 그 외환위기 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죠. 그런 시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압니다. 평상시에 달러를 좀 들고 있다가 경제 위기가 오고 9시 뉴스에 주택시장 폭락, 주식가격 폭락 소리가 들리는 시기에 그때 공부해놨던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주식이 저평가가 됐나, 어떤 부동산이 가장 지금 매력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투자해서 성패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자체가 자본의 역사, 시장의 역사를 아직 공부를 덜한 탓이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호황에는 공부를 해서 불황에 투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의 앞날에도 광명이 깃들 것이라 생각합니다.